예, 아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전에 이제 식사 또 하시고 즐거운 또 오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 드릴 부분은 슬라이드를 좀 이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슬라이드 요걸 누르면 되는 거냐?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맡은 주제는 그 블록체인 그리고 미래 사회를 그리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를 받고 굉장히 부담이 굉장히 됐었는데, 저는 2014년부터 블록체인을 시작해서 5년 만에 세상이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거의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개념도 아직 모르신 분도 계셔서 간단하게 블록체인이란 저의 정의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 사회, 그래서 저희가 뽑은 것은 웹 3.0과 디지털 자산 혁명이다라는 키워드로 미래 전망을 방향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런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술적 또 제도적 니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의 정의는 블록체인은 트러스트 데이터 플랫폼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화 시스템과는 다르게 여러 컴퓨터에다가 이러한 데이터, 즉 레저죠, 거래 정보를 여러 컴퓨터에다가 복사해 놓고 서로 검증함으로써 위변조를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신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신뢰 플랫폼이고, 또 컴퓨터로 돌아가는 함으로 해서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죠. 거기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부탈릭이 대학생 1학년 때 고안해낸 것이 장부뿐 아니라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여러 컴퓨터에다 놓고 서로 위변조하지 못하고 서로 검증함으로 해서 신뢰성 있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중간자가 없이 프로그램 자체, 즉 컴퓨터가 이런 신뢰성을 제공해서 중간자 역할이 축소되고 신뢰가 제고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이러한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러스트 프로그램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래서 보면 미래의 방향, 결국은 비전이라고 하면 뭐 금융 관점, 뭐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트러스트 월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컴퓨팅 형태가 정말 신뢰성 있게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요즘 AI를 보면 이렇게 환각 작용으로 헛소리도 하고, 또 뭐 페이크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피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컴퓨터와 AI가 결합이 되면서 많은 정보, 가짜 뉴스들도 범람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트러스트 엔바이러먼트 소사이티를 만들 거냐 할 때에 바로 블록체인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 데이터로 전화만 하는 폴더폰이라고 그러면,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프로그램도 돌아가는,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여러 앱을 구동하는 것처럼 미래의 컴퓨팅의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미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핸드폰을 쓰고 또 모바일 또 인터넷
이런 거 쓰는 것처럼 하나의 인프라가 되면서 우리 눈에서 사라지지만 항상 우리는 그 블록체인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 보면 트러스트 월드 컴퓨팅 속에 이제 조그마한 하나의 부분이 웹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웹 3.0이라고 부르는데 뭐 위키피디아를 봐도 만족스러운 정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운영하는 지능형 D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 기능이 있는 앱을 D앱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제가 보는 그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죠. 40년 전에 저희 할머니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사진조차도 이제 어디서 구할 수가 없을 때 누군가가 그 사진을 훔쳐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 사진에 대해서 돈을 내고 그 사진을 복구를 할 의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파일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디지털 자체는 사실 카피 앤 페이스트, 카피를 여러 개를 해도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원본성이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원본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희소성이 없고 디지털 파일에 대한 가치가 없는데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어느 파일을 담아놓고 이것만 원본이야 라고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놓으면 드디어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원본성과 함께 희소성이 있으므로 가치를 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뭐 발행을 하고 저장, 전송, 중개, 매매, 임대, 활용, 검증, 폐기 등 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가 전 세계 컴퓨터가 하나로 네트워킹이 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이 컨트리뷰션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고 이 디지털 자산이야말로 전 세계의 부를 10배에서 100배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자체, 뭐 작사, 작곡 또는 작사에 필요한 어떤 곡절 하나도 지적 재산권으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를 받으면서 그거의 소유권과 또 사용권 또는 임대권 등 여러 권리를 잘게 쪼개서 글로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화를 만들 때도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 스크립이 있을 거고 또 대화 내용이 있을 거고 어떤 장면이 있을 거고 음악이 있을 거고 세팅이 있을 거고 그걸 찍은 장소가 있을 거고 등등 이 모든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다 지적 재산권으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서 하나의 자산화, 에셋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뭐 소설, 아이디, 요 전시회 가면 DID도 있죠. 그다음 프렌시서부터 교육, 컨텐츠, 게임, 돈, 뭐 여러 가지도 있고요. 그다음 뭐 데이팅도 있고, 뭐 폴리틱스 있고, 뭐 보팅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으면 항상 투표소에 가야 되는데 모바일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 등등 되게 많은 부분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백본으로 쓰이면서 신뢰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그것들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여러 권리로
분할해서 사용하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부의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 3.0에서 보면 1.0에 읽기만 하는 거, 2.0에 쓰고 SNS, 3.0에서는 드디어 오온을 할 때는 이 트러스트 데이터, 즉 아까 말씀드린 그 에셋화, 저는 에셋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에셋을 활용하는 것이 웹 3.0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 트릴리언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10 트릴리언 이상, 그 외에는 이제 2030년, 40년 넘어가면 100 트릴리언까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AI와 블록체인이 같이 가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에서 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버 같은 센트럴라이즈, 중앙화된 디스크에서 이제는 탈중앙화된, 제가 일반적인 저의 컴퓨터에서 남는 디스크를 연결만 하면 그걸로 디스크 스페이스를 남들한테 공유해주고 거기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스토리지뿐 아니라 브라우저, 뭐 시큐리티, 뭐 여러 가지 음악서부터 뭐 서플라이 체인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 3.0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직 실험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일반 국민들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죠. 그러면 왜 아직 우리 주변에 왜 3.0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기술, 제도적 니드는 무엇인가. 사실 제가 이거를 2014년에 처음 블록체인을 하면서 밸류 체인 맵을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처음 시작점은 이제 디지털 지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의 디지털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이쪽에 보면 이제 발행 시장이 있어가지고 아까 봤던 음악이라든지 내가 뭐 좋아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떤 메뉴가 얼마나 좋더라 하는 걸 자세하게 블로그로 썼던 글,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내가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자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행 시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ICO라고 하기도 하는데, 발행 계획서를 내고 뭐 마케팅을 하고 행사를 해서 자금 모집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규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KYC, Know Your Customer, 너가 이제 신분을 확인하고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하는 Anti Money Laundering AML을 또 실행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발행이 돼야 되죠. 근데 아직 우리에 없는 것이 이제 평가가 있는데요.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을 하고 마케팅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다음에 먹튀를 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기존에 물을 흐려놓고 또 이것들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됐던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제대로 된 발행 절차와 또 평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통해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또 일정 요건이 맞지 않으면 또 폐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또 규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사게 되는데, 이거를 또 담보로 담보대출, 뭐 예금, 결제, 송금, 신용평가, 또 자산관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미래의 은행이다. 즉 미래의 금융은 이런 디지털 자산 은행하고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이제 그 발전 사항을 좀 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지갑이죠. 왜냐하면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잖아요. 우리가 월마트가 굉장히 파워풀한 것은 어느 물건을 어디에다 넣을 건지는 월마트가 결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갑에 처음에 유저가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자산을 어디서 살 건지, 어떻게 보관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미래 금융이 디지털 자산 금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이트웨이는 바로 디지털 지갑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지갑을 전 세계 80억 인구에 얼만큼 까느냐가 바로 미래 금융의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유리한 측면을 보면 애플 또 삼성전자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핸드폰 안에 지갑을 미리 깔아 놓으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억 대가 이미 전 세계에 깔려 있으니까 5억 대의 금융을 액세스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프로바이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X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지갑을 넣는 순간 옛날에 그 페이스북 메타는 28억 명이 쓸 수 있는 하나의 금융권으로 디지털 자산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 거기에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디지털 지갑이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에도 이런 지갑을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고 있지만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이제 좀 삼성전자에서 좀 쉬쉬하는 면도 있고 또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디지털 자산을 담아놨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여기서 모든 패스워드나 뭐 이런 거 잃어버리면 자산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백업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서 걱정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주 쉽게 그렇지만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지갑이 아직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앱을 구동할 때 OS 레벨에서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죠. 특히 이제 브라우저를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을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 또 백업이나 복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다가가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랑 이거 지갑을 다운로드 받을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랑 시임리스하게 결합이 돼서 우리 눈에 지갑이 사라져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이 지갑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지갑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갑이 80억 인구 중에 몇 명한테 사용하게 할 거냐. 이것이 앞으로 미래 금융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레벨은 사용자한테 굳이 지갑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OS에서 뭐 안드로이드나 iOS 신경 안 쓰고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한 시스템적인 서포트가 필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보면 뭐 브레이브라고 하는 거는 아예 웹 브라우저 안에 이 지갑이 아예 인베디드 되어 있어서 나의 정보, 내가 보는 광고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토큰이 아예 웹 브라우저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토큰을 다른 곳에 기부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만들 때 간단히 API로 콜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발행할 때
굉장히 사기성이 많았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법제화가 미비로 인해서 사기 피해가 굉장히 증대가 되는데, 이 법제화하는 거는 좋은데 또 너무 법제화하면 그 테두리 안에 갇히고 새로운 기술을 거기다 넣으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화와 자율성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도 이런 이제 전자증권 이외에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그 발행 기간하고 또 거래 중개 기관을 신설을 해서 라이센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투명한 발행 위에 기업의 디지털 자산화를 허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든 그 트렌드는 앞으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디지털 것들을 자산화, 즉 에세타이제이션을 해서 세상의 모든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금은, 석유, 광물, 예술품, 즉 부동산도 100억짜리 빌딩도 5천원짜리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큰 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산, 즉 컨텐츠, 게임 아이템, 뭐 데이터, 권리 등도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또는 에세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유동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파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 이전 19년 정도에 보면 이미 우리는 디지털 월드에서 쓰는 시간이 이 현실 세계에 쓰는 시간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계에서 이미 생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부는 모든 정책은 현실 세계에만 있잖아요. 노동이나 뭐 잡을 크리에이션 하는 게. 근데 이제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디지털 생산 활동을 디지털 세계에서 할 때 새로운 부가 탄생하고 이거를 글로벌로 유통이 돼서 부의 폭발적 증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큰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메타버스 내 이런 옷을 만드는 거를 실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거를 NFT화를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 세계에 팔려 나가는 거죠. 바로 이 플랫폼 안에서. 그런 것처럼 이미 명품에서는 이러한 명품 가방을 만들었는데 실제 명품 가방보다 훨씬 비싼 구찌 가방이 있다는 거죠. 이 가방 하나가 465만 원에 팔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미 부는 현실 세계에서 미래 디지털 세계로 옮겨가고 있고, 이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결제를 하고 부의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며 또 이 부를 어떻게 트랜스폼 전달하고 매매를 할 건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블록체인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명품 가방들은 이 메타버스 내에 굉장히 자세하게 쇼핑 경험을 하고 이거를 디지털 바우처로 NFT로 해서 사고 나중에 우편으로 받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현실에서 먼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먼저 경험하고 결정을 한 후에 실물을 사는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애니큐브 같은 경우 1차 저작물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가사나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NFT로 디지털 소유권을 보장을 하면 이제 이 팬들이 거기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2차 저작물을 만들고 또 거기에 새로운 곡을 붙인다든지 또 거기에 율동을 붙인다든지 함으로써
뭐 3차, 4차, N차 창작물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팔 때마다 자기도 만든 사람도 부에 참여를 하고 그 1차 저작물권자한테도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굿즈를 전 세계 팬한테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상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화하고 이를 공유, 추적, 관리. 그래서 보상을 어디에 누구까지 얼마까지 줘야 되는지를 다 블록체인이 알아서 추적해서 배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 배분 시스템 같은 것들. 결국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플랫폼이 깔림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글로벌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면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메타버스나 실세계에서 전시회를 가지고 또 이러한 것들을 창작자를 미리 투자를 하고 또 거기서 만든 창작물을 공유를 하고 매매를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이제는 돈이 된다. 즉 은행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것은 이미 3차 산업혁명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를 맡기면 이자를 받는 그런 시대로 되는 거죠. 즉 데이터도 디지털 자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의 뭐 의료, 금융, 뭐 사물,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사실은 내 개인 정보를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누가 언제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스마트 컨트롤로 계약을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느 목적으로 쓰고 그 얼마를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언제 폐기 처분을 할 건지를 아까 투명하게 스마트 컨트롤로 다 엮어 놓으면 구매자가 만약에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맞는 보험과 뭐 아침에 채소로 된 좋은 음식을 배달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매칭해서 그 결과만 주고 데이터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도 이 데이터 공급자한테 줄 수 있는 데이터 자산 전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는 우리 혼자 갖고 있는 핸드폰 또는 스마트워치 속에 있는 뿐 아니라 이렇게 홈에서, 카에서, 또 헬스에서, 또 공장에서, 시티 전체에서 여러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활용권, 사용권 등 자세한 권리로 분할해서 활용하게 되면 공공의 데이터가 공공의 자산이 되고 이것이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도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자산, 디지털 자산이죠. 결국 뭐 포인트도 될 수 있고 어떤 거를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 처음에 이제 리브라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서 25억 명에게 사용하고자 했던 거였었는데 지금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모든 기업들이 자기 생태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니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바로 디지털 자산화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한, 그래서 지적재산권, 채권, 예약권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부산항에서 LA의 롱비치항까지 10,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있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권리를 디지털 자산 토큰으로 만들어서 미리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시장가에서 팔면 되고 갑자기 배에다 실어야 될 사람은 그 토큰을 사면 되죠.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냐면 10,000개 TU 컨테이너를 120%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때는 뭐 땡스기빙 데이 때는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바로 디지털 자산화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가사가 제대로 없어서 한국 블록체인 학회에서는 이런 평가에 대한 기준을 세웠는데 이제는 거래소랑 독립적인 평가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안전과 검증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보호 블록체인 기술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상호 운영성, 블록체인이 여러 개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서로 심리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호 운영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다음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디지털 자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도토리 생각나시죠? 이게 뭐 지금 한 25년 됐나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건데 우리가 이것을 글로벌화를 못 시키고 페이스북에 당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것들을 블록체인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K-팝, 또 K-드라마, 또 뭐 여러 가지 컬처에 대한 모든 컨텐츠를 또 굿즈를 디지털 자산화한다 그러면 이 산업은 글로벌로 뻗어갈 수 있는 전 세계 팬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게임은 또 우리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화 한다면 더욱더 한 단계 뻗쳐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K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미스테리 박스라고 해가지고 200불 주고 사면 여기에서 뭐 명품 뭐 시계도 나오고 뭐 가방도 나오고 등등 해서 이 이제 디지털 바우처 개념으로 하게 되면 상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팔린 만큼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K컬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디지털로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